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동안 다루긴 했지만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전해드리지 못했던 것, 또 아예 다루지도 못했던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게 국회 예산안 처리입니다. 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많은 것이 국정조사라든지 이상민 장관 해임안 이런 것들이 얽혀 있어 가지고 예산안 처리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법인세 세율을 얼마나 인하할 것이냐. 여당에서는 3% 인하하자.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맞서 왔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중재안이라고 내놓았습니다. 1% 인하하자.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1% 인하하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한다 라고 했고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단 보류하겠다.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다. 너무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투자 촉진 목적의 법인세 세율 인하인데 1%는 너무 작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이 논란, 여야 논쟁에 민주당이 완패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목리를 부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에 예산안을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 다수당이라고 해서 우리 헌정사에 보여주지 않았던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예산안은 정부에서 예산안을 짜오게 되면 그걸 줄이고 하는 정도로 국회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상식은 새 정부 초기에는 예산안에 대해서 그렇게 야당이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발목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예산안을 놓고 다른 것 많은 걸 연결한 겁니다. 이재명 방탄을 비롯해서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해임안 모두를 걸고 예산안을 가지고 이렇게 목리를 부렸는데 이러면 민주당이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됩니다. 예산안은 민주당이 자기들이 세목을 만들어서 지금 이재명 예산안이라고 하는 이재명 공약 이런 부분을 세목을 만들어도 나중에 정부에서 그건 법으로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최종 조율해서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많이 깎겠다, 세목을 없애겠다, 많은 이런 부분들 추가 경정 예산이나 예비비 등으로 모두 또 살아날 여지들이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민주당이 알면서도 이렇게 목리를 부리다가 이젠 출구 전략이라고 하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자신들이 궁지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만하기에는 창피하니까 이럴 때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국회의장을 통해서 중재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제 자신들의 출구 전략입니다. 국회의장이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게 1% 하자 이렇게 절충했었는데 국민의힘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지금 많이 걸려있는 예산 부분도 처리를 하는 것이 맞고 이 예산안 처리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응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는데 그렇게 급할 건 없다. 지금 민주당의 목리로 이런 예산안이 지체가 됐다라는 게 다 드러난 만큼 민주당이 예산안을 둘러싼 이 부분은 완패를 했다. 국민의힘이 이 승기를 잡았다. 국민의힘이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다.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다. 지금 국회의장까지 동원을 해서 이렇게 중재안을 내놓은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궁색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짚고요. 그 다음 며칠 전에 월드컵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거 제가 전해드리지 못했던 내용인데 저도 상당히 저게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 비상식적이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가나와의 경기에서 그 경기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코너킥을 얻었는데 그걸 코너킥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심판이 경기를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벤투 감독이 거칠게 심판에게 항의를 하다가 레드카드, 이 퇴장 명령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벤투 감독을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축구 감독이 경기가 어쨌든 끝났는데 저렇게 레드카드를 받을 정도로 거칠게 항의를 왜 하지 굳이. 그 이후에 벤투 감독은 감정이 좋지 않았다.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반칙에 의해서 지금 코너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경기를 끝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항의도 하고 벤투 감독도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했다. 그래서 그 다음 포르투갈 경기에서는 벤투 감독은 그 감독석 벤치에 앉아서 지휘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저랬을까? 감독은 보통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또 뭐 그 뒤에 알려진 이야기지만 벤투 감독은 이런 성격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독이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 김진수 선수가 방송에 나와서 밝혔는데 다른 선수들이 거칠게 항의를 하다가 김영권을 비롯해서 거칠게 항의가 거칠어졌다. 그래서 그 심판이 이렇게 카드를 잘 꺼내는데 그걸 감싸주기 위해서 벤투 감독이 갑자기 나선 것이다. 특히 김영권 선수가 거칠게 항의를 하면서 주심이 카드를 꺼낼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벤투 감독이 순발력 있게 거칠게 항의를 했다. 벤투 감독은 경기도 끝났으니만큼 감독에게까지 이렇게 레드 카드를 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않았겠죠. 일단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호가 급하니까 선수들이 만약 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거니까 그런 순발력을 발휘한 것이었다. 벤투 감독의 그 생각, 깊은 생각. 저는 그 이후에 벤투 감독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하면서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어제 경기에서는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만 말하고 그만둔 것.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벤투 감독의 인품, 이 벤투 감독의 뭐 작전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16강을 진출하는 이런 걸 이루어낸 게 이유가 있었구나. 많은 선수들이 벤투 감독을 존경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이 뉴스에 접하면서 제가 이상하다. 저런 일은 참 드문 일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아,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대장동의 키맨인 김만배가 이 자해 소동인 건지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 근처에 벤츠 차량에서 자기가 자해를 시작한 것이 오전 2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2시. 흉기로 가슴 부근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도 찔렀다. 그런데 훌쩍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밤 10시쯤에 이제 변호사의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알게 되고 또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럼 하루 종일 그동안 김만배는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김만배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있어서 경찰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해야 뭘 했는지 지금 드러나게 될 거고 흉기는 어디에 있는지 뭐 왜 이렇게 자해를 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날 부분인데 하루 종일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변호사와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렇게 자해를 한 것,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의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해를 한 건 맞는 거냐?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현재 CCTV나 경찰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김만배가 자해를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요인이 개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검찰에 자기 측근에 대해서 수사망이 조여오자 자신의 이제 뭐 200억 원이 넘는 이런 비자금도 모두 드러나고 더 많은 사실들이 지금 검찰이 확보를 했다. 김만배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울증이 걸린다. 뭐 올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제정신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오락가락했다. 정말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도 김만배가 이렇게 자해를 하게 된 데는 이재명 측에 던지는 메시지다라고 보입니다. 그게 가장 지금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만이 그동안 대장동 4인방 중에서
이재명과 연관된 부분을 불지를 않았습니다. 김만배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자기 주변에 금고지기, 조폭 출신 모두 이 최측근들이 구속이 되고 모두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부분을 자기가 입을 다물고 있기가 어렵다. 이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에 따라서 김만배가 이 자해를 벌이는 이 하루 동안 뭘 했는지, 자해를 벌이면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거의 20시간 가까이 이렇게 뭘 했는지 부분이 자세하게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새벽에 자해를 했는데 그날 밤 늦게 지금 경찰에 신고가 된 겁니다. 김만배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만배가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 더 이상 이재명을 지키기는 힘들다라는 메시지로 일단 읽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것도 제가 전해드리지 못했던 부분인데, 박지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지원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방송에 나와서 상세하게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이 각종 자료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검찰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렇게 조사를 받는 사람을 이 언론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맞다. 박지원의 이 지금 혐의들, 박지원은 뭐 이 부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이런 박지원을 계속 매일같이 지금 언론에 이렇게 방송에 출연을 시키는 게 이 사회적 책임, 방송의 사회적 책임에 맞느냐라는 부분 한번 짚어보고요. 박지원이 이렇게 방송에 계속 출연을 하게 되니까 지금 장난을 칩니다. 잔꾀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이용해서 국민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기는 국정원의 보고서 삭제 기능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삭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잘못 알았다. 국정원의 보고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걸 이번에 새로 알게 됐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런 자료 폐기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지시를 내린 것도 없다. 또 보고서 삭제가 된다라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다. 지금 이런 잔꾀,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론을 상대로. 그러니까 박지원이 자기 혐의는 다 피해가면서 박지원의 주변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박지원은 마지막까지 자기는 몰랐다. 더 나아가서 국정원의 이 시스템이 보고서를 삭제할 수 있는 건지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삭제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국회에서도 박지원이 그동안 국정원장 하면서도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걸 박지원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박지원이 몰랐다라고 하면서 자기 혐의를 피해가려고 지금 이런 장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지 않을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검찰이 자기에 대해서 문재인과 보고를 했느냐, 뭐 이 부분을 아예 묻지도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까지는 수사가 안 갈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습니다. 자신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또 문재인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하는 이유는 문재인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 박지원에 대해서는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서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지원이 이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문재인과 문재인 측에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람을 잡는 것이죠. 이 얼핏 들으면 무슨 박지원이 문재인 수사 안 간다라고 한 걸로 비춰서 검찰 조사를 받았으니까 그게 굉장히 무게감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박지원은 문재인 수사가 가는지 안 가는지 사실은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살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거짓말 장꾀를 부려가면서 문재인 수사 부분은 검찰이 자기에게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중간에 서운이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굳이 문재인까지는 수사가 안 가는 걸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색도 내고 또 자기 혐의도 벗는 이런 장꾀를 부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만들었죠. 여론조사 뭐 꽃인가 하는 이런 업체를 만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1%를 훨씬 넘었다. 지금까지 나오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41.9%로 나왔죠. 뭐 절반 이상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라고 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뭐 반색을 했습니다. 김어준도 이렇게 조사하는, 김어준의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국정 지지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1%를 훌쩍 넘었다. 뭐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 아예 다루지도 않았는데 이 김어준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김어준이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 지금 여론조사 기관을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이 조사한 거에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 한동훈 장관도 있고 당도 있었는데 지금 가장 자기 여론조사 기관을 홍보하고 자기가 만든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제가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 조사가 아니면 밝혀내기가 힘듭니다. 김어준이 이렇게 여론조사 하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훌쩍 넘었다라고 하는 건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미 이것보다는, 이런 수치보다는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김어준이 굳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이 부분을 밝히고 또 한동훈에 대해서는 매우 좋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굳이 많이 한 것은 지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자신의 이 여론조사가 공정하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박수를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위 뉴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가짜 뉴스를 남발하던 사람입니다.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김어준의 이 전략에 춤을 출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 모드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위원장이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는 이 경선 룰을 이번 달 안으로 빠르면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을 내겠다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석에서 이 당원 100% 이게 낫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도 알려지게 되고, 이러면서 지금 당권 주자들의 지지율도 크게 오르고 내리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과연 윤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들입니다. 윤심 없다라고 해도 논란, 있다라고 해도 논란입니다. 뭐 전당대회 룰,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 없다라고 해도 논란, 추측, 뭐 당연히 다 나오게 됩니다. 나쁜 현상 아니고요.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립입니다. 법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치력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50%까지 가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정권 초반 뭐 이게 아니라도 지지율만으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만 당원 시대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윤심은 있느냐 없느냐? 윤심은 엄정 중립입니다. 그런데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영향력인 것인데, 전당대회 부분도 많은 당원들, 대부분의 당원들이 당대표는 당심으로 뽑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또 전당대회,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힐 당대표는 누가 가장 좋으냐.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온 겁니다. 우리 정치도 좀 바뀌어야 한다. 우리 정당도 좀 바뀌어야 한다. 여당도 좀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운영 방향에 보조를 좀 맞출 수 있는 여당 지도부가 뽑혀야 한다. 라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인 것이죠.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게 가장 좋으냐? 뭐 친윤 후보도 여러 명이 있고 소위 비윤 후보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심의 영향력에 따라서 친윤 후보 간에 정리가 될 것이다. 비윤 후보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가 힘들다. 그런 점에서 배제가 되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친윤 후보 가운데서도 윤심의 영향력에 따라서 누구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고 또 누구에게는 상당히 어렵다, 자제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생겨가게 될 것이다. 뭐 여러 명이 지금 뛰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아직 시간이 3개월이면 10번도 넘게 이 부침을 겪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윤심이 생각하는 부분이 영향력의 형태로,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뭐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뭐 저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다 뭐 자신이 윤심이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윤심은 여러 곳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소위 친윤 후보들, 또 비윤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영향력이 행사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지금 뛰고 있는 당권 주자들로 안 된다라고 하면 판을 갈아엎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노웅래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습니다. 또 김경수가 감옥에서 자신은 뭐 가석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석방 필요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해서 김경수의 뭐 정치적 영향력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으로서는 참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일단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이거는 통과를 시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니까. 이재명이 지금 그거 위해서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저렇게 뭐 전국 민생 투어도 하고 저러고 있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도 문제, 부결시켜도 문제인 겁니다. 부결을 시키면 방탄당이냐, 가결시키면 노웅래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뭐 이렇게 물귀신처럼 하니까 노웅래는 이재명과 사이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재명을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노웅래를 지키자. 우리 동지니까 지켜야 한다. 그런데 속으로는 노웅래가 체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그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이 당론으로 채택을 못합니다. 이러니까. 그냥 말로만 노웅래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또 그 당론이 이행될지도 의문입니다. 이래서 뭐 또 해프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줄 텐데 국민의힘에서 부결시키는 것 아니냐. 체포동의안을 국민의힘에서 부결시켜서 방탄당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음모론을 주장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참 이재명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대목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노웅래를 겉으로는 노웅래를 지키겠다. 검찰에 뭐 탄압이다 하면서 속으로는 노웅래를 막 체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도 지금 이재명이 취할 수 있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재명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어쩔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경수가 면회오는 몇몇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옥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만 해주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엮어서 자신을 사면하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기는 뭐 가석방도 필요 없다. 복권 없는 사면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또 일부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이재명 이후에 김경수가 리더십, 야당의 리더십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김경수가 창피한 짓을 한 겁니다. 오판을 한 것이고 김경수가 역시 정치적 역량이 아직 비서 수준입니다. 스텝 수준입니다. 뭘 책임 있게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의 반응은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뭐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서 뭐 가석방은 필요 없다, 뭐 해달라면 복권해달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고, 또 민주당 일부에서 김경수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게 지금 포스트 문재인, 그러니까 친문계에서 김경수가 적자 아니냐 이렇게 키워보려고 하는데, 김경수가 그런 정치력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바로 정치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우스운 꼴이 됐습니다. 여론 조작을 한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가 무죄라고 이야기를, 자신은 무죄다. 그래서 뭐 가석방 될 일도 없고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김경수가 무죄인지, 그러면 김경수에게 유죄를 했던 그 판사, 그 검사들은 뭐가 됩니까?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조사까지를 해서. 이거 지금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김경수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